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누군가를 기다려본 일이 있으신가요? 단지 약속 시간에 몇 분 늦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두고도 올지 안 올지도 모를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모른 채 오직 하나의 희망만 붙든 채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그 긴 기다림을 잊으라고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저에겐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기다리는 이유보다도 기다려온 시간이 절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게 인생이란 속죄이자 기다림이었고 매일의 하루하루는 어딘가 있을 그 아이에게 다다르기 위한 조용한 발걸음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묵묵히 걸어온 40년의 끝자락. 저는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한, 믿기 힘들 만큼 낯선 진실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마주한 하루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한국전쟁 직후 강원도 탄광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마을은 늘 검은 먼지로 가득했고 어딜 가든 갱도에서 묻어나온 석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막장에서 석탄을 캤고 어머니는 마을 식당에서 일하며 우리 5남매를 먹여 살리셨죠.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모든 윗 형제들이 쓰다 남은 걸 물려받는 게 당연했어요. 새 옷이란 건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고 하다못해 쪽쪽이 하나도 너덜너덜해진 걸 썼어야 했으니 신발 한 켤레를 놓고 동생이랑 싸우던 날도 있었고 밤마다 학교 가방에 떨어진 석탄가루를 손수건으로 털어내던 기억도 아직 선명해요. 가난한 강원도민에겐 겨울은 더욱 고된 계절이었습니다. 막둥이는 감기에 자주 걸려 늘 기침을 해댔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이불 덮어주며 콜록대는 아이들 옆에서 밥솥에 감자찌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새벽 찬바람을 헤치고 탄광을 오가셨어요. 여보, 새벽바람 많이 차지 않았어? 춥더라. 당신은 또 언제 깼어? 막내가 자꾸 기침해서 그냥 일어났지 뭐. 감자 좀 쪄놨어. 당신도 피곤할 텐데 따뜻한 거 챙겨 먹고 좀 쉬어. 당신이나 조심해. 요즘 탄광일 더 힘들 텐데. 걱정이야. 눈이 많이 온 날엔 장정들이 식당까지 못 올라온다고 어머니는 눈밭을 헤치고 도시락을 들고 내려가셨어요. 엄마 저러다 또 넘어지시겠다. 저 작은 키에 도시락 2개씩 들고. 그럼 우리라도 내려갈까? 그러다 엄마한테 등짝 맞지. 그냥 조용히 있자. 그래도 웃다 울다 하며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가난에도 풍족했고 가진 건 없지만 넉넉하던 시절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도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던 중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날로 저희 가족의 인생도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죠. 막장에서 굴이 무너졌다는 연락을 받은 건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언니 오빠들은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고 저 역시 중학교를 다니던 와중 학업을 포기해야 했어요. 16이 되던 해 겨울 몸만한 가방을 메고 저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어이 꼬마야, 서울엔 뭐하러 가? 을지로 인쇄소에 취직했어요. 네가? 그 어린 나이에? 저보다 어린 제 동생도 두부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뭘. 어린 것들이 고생이구만. 기차는 4시간을 달려 서울역에 도착했고 처음 본 서울은 크고 시끄러웠어요. 사람들도 너무 빠르게 걸어 다녀서 저 혼자 그 넓은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았죠.
제가 일하게 된 을지로 인쇄소는 허름한 골목 안에 있었고 천장은 낮고 습했어요. 인쇄소 일은 단순해 보였지만 만만치 않았어요. 요즘과 달리 모든 게 아날로그이던 시대잖아요. 활자를 하나씩 손으로 집어 기계에 올려야 했고 먹냄새가 코에 배서 집에 가도 손끝이 까맣게 물들어 있었죠. 기계에 손이 끼일까 조심해야 했고 조금만 실수하면 종이 수백 장을 다시 인쇄해야 했어요.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고 손톱 밑엔 늘 먹이 끼어 있었어요. 처음 한 달은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짐 싸서 내려갈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수경아, 서울은 춥니? 일은 힘들지 않니? 밥은 꼭 챙겨 먹고 손목에 파스 꼭 붙이고 자라. 엄마는 여기서도 잘 지낸단다. 편지 한 장 읽고 나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주말이면 종종 갈비뼈가 아플 만큼 피곤했지만 월급날 하얀 봉투를 손에 쥐고 집으로 내려갈 땐 뭔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우리 딸, 손은 또 왜 이렇게 험해졌어? 인쇄소 일이 많이 거친가 보구나. 괜찮아요. 요령도 좀 생기고 이제는 활자 안 봐도 글자가 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기회 되면 다시 학교도 다녀. 너 아직 어려.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인쇄소도 가장 힘든 건 겨울철이었어요. 기계가 냉기로 식어 있으면 활자가 잘 안 찍혔고 목도 굳어버려서 손으로 녹여가며 일해야 했어요.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들이 수두룩했죠. 이거 하다가 손가락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엄마가 말아주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다. 크고 작게 다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죠. 한 번은 종이를 들고 기계를 지나가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왼쪽 손등이 갈라진 적이 있어요.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깁스를 하자며 한참을 설득했어요. 이거 그냥 뒀다간 뼈까지 염증 올 수 있어요. 깁스하세요. 그러면 일을 못하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꼭 나가야 해요. 결국 붕대만 감고 다시 인쇄소로 돌아갔고 사장님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왔네. 너도 어지간히 독한 녀석이구나. 자, 이걸로 병원비 해라. 사장님. 감동받을 건 없다. 더 열심히 하란 뜻이니. 그 한마디가 참 낯설게 다정했어요. 서울살이 2년차쯤 됐을 때였죠. 일하는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 거친 서울살이를 해내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주어진 삶에서 한순간도 도망치지 않았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그래도 제법 손이 빨라지고 익숙해져서 인쇄뿐 아니라 제본 작업까지 혼자 맡을 수 있게 됐어요. 묵직한 재단기로 수백 장의 종이를 자르고 그걸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본 테이프로 마무리할 때면 나도 이제 어엿한 기술자구나 싶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회사 앞 신문사 보급소에 종종 배달 나가던 길에 한 남자를 알게 됐고 그 남자가 바로 나중에 제 남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인쇄소 거래처였던 신문사 보급소의 총무였고 하루는 제가 전표를 전달하러 갔다가 우산을 안 들고 간 걸 보고 우산을 씌워주며 말을 걸더라고요. 비 맞고 가기엔 바람도 너무 분다. 잠깐 비 피하고 갈래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그럼 우산이라도 같이 써요.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미안하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대단한 고백이나 영화 같은 로맨스는 없었지만 남편은 늘 제 앞에 조용히 있어주던 사람이었고 하루가 지나면 또 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기댄다는 걸 인식하게 됐죠. 그 시절에 뭐 연애라 봐야 대단할 게 있었겠어요. 서로 넉넉지 않은 형편에 결혼식도 생략하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엔 큰 부침 없이 살아갔어요. 인쇄소 일은 여전히 고되긴 했지만 우리 두 사람 입에 풀칠하는데 무리는 없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 딸이었어요. 딸은 제 아버지를 꼭 닮아 눈이 까맣고 또렷했고 입꼬리가 늘 올라가 있는 참 사르는 아이였어요. 딸이 처음 엄마라고 말했을 때, 처음 걸을 때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루 종일 활자만 보며 살아가던 제 삶이 딸 덕에 활기를 띠었죠. 딸이 뛰어놀고 웃고 제 무릎에 기대 잠들던 시간들은 제 인생의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딸이 4살이던 그 봄, 청계천 장터에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았어요. 전 아이 손을 잡고 이리저리 장터를 구경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파는 인형을 잠깐 구경한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어요. 정말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새였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장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복잡한 인파 속을 뚫고 아이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사람들을 밀치며 뛰어다녔고 우는 아이들을 보며 달려가 확인했지만 그 어디에도 제 딸은 없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각종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국에 연락하고 실종 아동센터에 매달리고 구청과 시청까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제 마음만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남편과의 관계도 그 시기를 지나며 점점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같이 울고 같이 전단지를 붙이고 밤새 경찰서 앞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슬픔이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아무 연락이 없어. 또 헛걸음이었어. 제보라더니 그냥 비슷하게 생긴 애더라고. 그만하자. 제발 이제 좀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뭐라고? 지금 그 말이 나와? 은서가 우리한테 어떤 애였는데 어떻게 그만둬? 부모가 어떻게 그래? 그렇게 매달려봤자 뭐가 달라져? 현실 좀 봐. 우리 지금 집세도 밀리고 있어. 집세가 중요해? 사람이 없어졌는데, 아이가 사라졌는데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싶어?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밤마다 잠이 안 와. 나도 내 딸 보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 근데 그렇다고 죽어? 그냥 확 죽을까? 그렇게 싸운 날엔 한참을 침묵했어요. 밥도 같이 안 먹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같이 전단지를 붙이고 한강다리 아래 경찰 순찰대에 들르고 실종자 센터에 연락하고 서로에게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서로 없으면 안 되는 모순된 시간들이 계속됐죠. 나도 너무 지쳤어. 진짜 지긋지긋해. 그럼 애는, 우리 은서는 이제 그만 좀 해. 좀 잊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누군가 쥐어박은 것처럼 어질했어요. 전 못 잊었거든요. 잊을 수 없었어요. 지금도 거리에서 까만 눈망울을 가진 여자아이가 보이면 무작정 쫓아가 확인했어요. 지하철에서 누가 소리를 내어 웃기만 해도 혹시나 우리 딸 웃음소리 같아서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나를 잃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아니, 나를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죄책감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전 엄마였고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마주할 거라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서 대형 재봉기를 청소하고 있었죠. 인쇄물 작업을 마치고 재봉기에 낀 종이 조각들을 빼내는 건 매일 하는 일이었고
손이 먼저 움직일 정도로 익숙한 일이었죠. 기계는 크고 묵직했고 안쪽엔 잘린 종이 찌꺼기가 롤러에 끼어 있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낮춘 채 조심스럽게 롤러 쪽에 손을 넣었어요. 늘 하던 대로였기 때문에 별 경계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툭 하고 스위치가 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말도 끝나기 전에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롤러는 무자비하게 제 손을 끌어당겼어요. 기계 안으로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면서 눈앞이 새하얘졌고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기계가 드르륵 하고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손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감각이 느껴졌고 생사를 찢는 듯한 고통이 전신으로 퍼졌어요. 꺼져! 멈춰! 누가 좀 꺼줘! 그 비명을 듣고 달려온 건 마침 인쇄소에 들렀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기계를 멈추고는 제 손을 붙잡았어요. 피는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남편은 그 피를 맨손으로 막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병원 갈 거야. 금방 병원 가. 손가락, 여보, 내 손가락에. 보지 마. 눈 감아. 괜찮을 거야. 내가 데려갈게. 남편은 한 손으로 제 손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은 채 택시를 불렀고 제 손은 피투성이가 된 앞치마에 휘감긴 채로 택시 뒷자리에 실렸어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절 몇 번이나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병원까지 빨리 갈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금방이에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옮겨졌고 마취에서 깨어난 뒤 의사는 제 상태에 대해 설명했어요. 좌측 손가락 2마디가 절단됐습니다. 감각도 돌아오긴 어렵습니다. 미세신경까지 손상이 커서요. 이거 참 안타깝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그냥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 2마디가 없어진 제 손을 바라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이 가려운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닿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자리를 보면 없는 거예요. 피도 통증도 손가락도. 비 오는 날에는 좀 욱신거릴 수 있어요. 감각은 없겠지만 신경통처럼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후로 몇 주는 입원 생활을 했고 퇴원하고 나서 다시 인쇄소를 찾아갔지만 기계 앞에만 서면 손끝이 저릿했어요. 기계 소리만 들어도 숨이 가빠졌고 밤이면 사고 났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잠결에 손가락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을 꾸기도 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매번 그게 악몽이었단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진짜 참기 힘들었던 건 통증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그 시절만 해도 사람들이 뭐랄까 좀 배려가 없었죠. 어머, 손이 왜 그래? 장애인이에요? 재봉기 사고가 나서요.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가. 젊은 여자 손이 그래가지고 어쩌나. 매일같이 그런 말들을 들어야 했죠. 그래서 늘 손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고 누가 악수라도 하려 하면 무심하게 손을 빼곤 했어요. 출근길 버스 손잡이를 잡다가 옆자리 사람이 제 손을 흘끗 쳐다볼 때면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짧은 시선 하나에 며칠을 마음에 담아두곤 했어요. 상대는 그저 한번 힐끔 본 걸 수도 있지만 제겐 그것도 칼날 같았거든요. 비가 오면 더 심했어요. 쑤시고 욱신거리고 밤엔 통증에 자다가도 깨곤 했어요. 그러면 이불을 걷어내고 거실로 나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손을 쓸어내리곤 했죠. 그래도 전 살아야 했어요. 살아서 딸을 찾아야 했고 손이 없어도 엄마니까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사고가 나고 손가락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는 한편 점차 남편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밖에서는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집에서는 좀 달랐어요. 누구보다 부침성 좋고 말재주도 있었고 웃는 낯으로 장사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지만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곤 했죠. 원래도 술을 좋아하긴 했어요. 하루 일 마치고 맥주 한 캔 정도는 늘 손에 들려 있었고 주말이면 혼자 소주 한 병쯤은 늘 비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빈 병이 서너 개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제 손 얘기를 하거나 딸 얘기를 하며 아픈 데를 쿡쿡 찌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손가락 좀 가리고 다니면 안 돼?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 죽겠어. 식탁 건너편에서 밥도 못 먹겠다고. 그리고 우리 은서, 네가 잃어버린 거잖아, 네가. 남편은 술이 없이는 안 할 말들을 그렇게 술에 취해 해댔고 어김없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를 치고 벽을 보고 소리치고 심지어는 술병을 휙 던져 유리컵이 깨진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숨을 죽이고 조용히 치우기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비상금 봉투가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됐죠.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쓰려고 아껴뒀던 돈이었어요. 처음엔 착각했나 싶어 옷 사이 사람 밑까지 다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당신 혹시 장롱 안에 있던 파란 봉투 본 적 있어? 파란 봉투? 무슨 소리야? 그런 거 본 적 없어. 잘 생각해봐. 그 안에 돈이 있었어. 당신 말고 이 집에서 그걸 손댈 사람이 어딨어. 뭘 그렇게 몰아붙여. 나라고 왜 그런 걸 손대? 며칠을 그 말로 버티더니 결국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귀가해서 말했어요. 미안해. 나 그 돈 잃었어. 뭐라고? 지금 농담이지? 한 판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어. 진짜야. 다시 벌어서 채워놓으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가 않더라.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날 이후로도 전 그 사람을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이젠 안 그러겠다고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받고 나서야 겨우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거였어요. 비톡톡하는 전화는 점점 늘어났고 집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누가 문만 두드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낮에 초인종이 울리면 이불 속에 숨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 사람 또 누구야? 이번엔 어디서 돈 빌렸어? 그냥 잠깐 급해서. 금방 갚을 수 있어. 이자 높은 건 아니고. 한수가 이자 안 높은 데가 어딨어. 대체 우리 집이 지금 무슨 꼴인지 알아?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어? 나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뭘 더 어쩌라고. 나도 더는 못 참아. 아주 지긋지긋해.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나가. 나가서 혼자 노름을 하든 술을 처먹든 하라고. 말은 내뱉었지만 그래도 같이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다음 날이면 다시 미안해라는 말이 오가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장롱문이 열려 있었고 속옷 서랍까지 텅 비어 있었어요.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 동료들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정말 홀연히 떠났어요. 남편이 사라진 뒤로는 아예 인쇄소에 붙어 살다시피 했어요. 하루에 기계 앞에 서 있는 시간만 12시간이 넘었고 쉬는 시간 없이 종이 자르고 활자 맞추고 잉크 닦고 그 짓을 몇 년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매일같이 반복했어요. 모든 걸 잃은 사람에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란 결국 몸을 갈아넣는 일뿐이었어요.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는 돼야 잠이 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야 사고 난 그날 밤 생각이 조금 잠잠해졌거든요. 인쇄소는 오래된 습한 건물이었고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누가 봐도 휴식처가 될 만한 공간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좁은 공간이 저에겐 유일한 안전지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재단지 정리를 하고 있었고 사장은 오전에 은행 좀 다녀오겠다며 나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돼도 사장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장님, 어디세요? 기계 멈췄는데 조치 좀 해야 해서요.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고 결국 저는 혼자서 덜덜대는 기계를 붙잡고 고장난 부품을 억지로 조여가며 일했어요. 밤 9시가 다 돼서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무실 안 책상은 텅 비어 있었고 서랍에 늘 넣어두던 사장 핸드폰도 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수경 씨, 어제 결제 들어온다더니 아무 연락 없어서요. 네? 어제 사장님이 은행 간다고 하시고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통화가 끝난 뒤부터 줄줄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종이 대금, 잉크비, 임대료, 거래대행 수수료. 다들 사장님은 안 받으시던데 혹시 알고 있냐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제서야 전 사무실 금고를 확인했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약서며 영수증, 월급 명세서까지 싹 비워져 있었고 회사명의 통장도 사라졌어요. 월급은 3달치가 밀려 있었고 전 그동안 그것도 그냥 힘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거였어요. 거래처 사장 하나가 인쇄소까지 찾아온 뒤에야 저는 자초지종을 알게 됐죠. 그 사람 이미 사설 채권자들에게도 쫓기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희도 불안했는데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머리가 멍했어요.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나를 잃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손가락까지 잘렸고 이제는 일터에서마저 내쫓긴 거였어요. 남은 월세며 공과금도 막막했고 밀린 월급을 받을 데도 없었어요. 결국 모든 걸 잃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종이 박스를 깔고 앉으면 새벽 바람이 살갗을 핥히듯 지나갔고 며칠을 그렇게 버티니 다리가 퉁퉁 붓고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지하철역 입구에서 구걸하는 이들과 자리를 나눴고 사람들 틈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굶다시피 하고 나니 어느 순간 뜨끈한 국물 생각이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던 소고기 뭇국이 문득 생각나서 괜히 더 먹먹해졌고요. 그날따라 더 추웠어요. 쌀쌀한 바람에 몸을 움츠린 채 전 동네 뒷골목을 헤매다 작고 허름한 백반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입구 유리문에 이슬이 잔뜩 서려 있었고 문 옆에는 순댓국밥 5,000원이라고 적힌 손글씨 종이가 붙어 있었죠.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저는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은 따뜻했어요. 김치 볶는 냄새, 들깨가루 풀린 국물 냄새, 사람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참 따뜻한 식당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순댓국 하나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말은 했지만 제 주머니 사정은 뻔했어요. 바지 주머니 속엔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막상 국밥이 나오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니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허겁지겁 국물부터 들이켜고 밥을 말아 넘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허기졌던 건지. 그 국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같았어요. 배를 채운 뒤에야 정신이 돌아왔고 그제서야 주머니를 뒤적여 1,000원짜리를 꺼내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부끄럽고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꼭 갚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자 그 젊은 사장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휴,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뭐가 죄송해요. 그냥 매일 오셔서 드세요.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들은 게 얼마만이었는지. 아니, 제 존재 자체를 반갑게 받아준 사람이 있다는 게 도대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아니에요. 말만으로도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그러다 문득 식당 사장이 물을 따라주며 고개를 돌렸을 때였어요. 그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건 40년 전 제가 제 딸 은수에게 해줬던 미아방지 목걸이와 똑같은 거였거든요. 저기, 이 목걸이,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요? 어릴 때 갖고 있던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실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혹시 이름이 새겨져 있나요? 펜던트 뒷면에. 그게 처음엔 있었던 것 같은데 보육원 언니들이 라이터로 지지는 바람에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이거 우리 은수 거 같은데. 이름은 없지만 모양이 똑같다고요. 아내가 직접 맞췄어요. 4살 때 청계천에서 잃어버렸는데 혹시 몇 살이에요? 왜 그러세요, 어르신? 설마 혹시... 사장은 당황하며 절 바라봤고 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청계천 근처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원장님 말로는 시장통에서 주웠다고 하시던데 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래, 시장통에서 널 잃어버렸어. 은수야, 내 딸. 엄마예요? 정말 제 엄마라고요? 말도 안 돼. 설마. 은수야, 엄마야. 아유, 미안하다. 널 잃어버리고 찾지도 못한 못난 엄마라 미안하다. 엄마. 그래, 내 딸. 저희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사장의 손을 덥석 붙잡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장도 모두 확신에 차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혈액을 뽑으며 희망에 부풀었죠. 늘 내가 누굴 닮았을까 궁금했어요. 가끔 엄마 또래 사람들을 볼 때마다 혹시 우리 엄마일까?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건 나도 그래. 난 매년 생일마다 네가 살아있길 빌었어. 죽지 않고 어딘가 살아만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며칠이 지나는 동안 사장은 식당 한 켠을 내어주었고 거기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40년을 애타게 그리워했던 딸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기분이었고 진짜로 내 딸이라면 이제라도 함께 살아가면 된다고 믿었어요.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고 이제라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고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고 마음속에선 이미 그래, 이 아이가 맞아. 내 딸이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 줄기 희망을 품은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저 문만 열고 들어가면 어쩌면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믿음 하나로요. 의사와 마주 앉았을 때 의사는 유전자 결과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불일치입니다. 가족관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눈앞이 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사장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아이 손을 붙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목걸이도 그렇고 얼굴도 분명 우리 은수였는데. 선생님, 정말이에요? 정말 불일치인가요? 두 분이 간절하셨던 건 알고 있습니다만 두 분은 친모녀 관계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제 딸이 아니라는 결과 앞에서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눈앞이 허옇게 변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떻게든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졌어요. 목구멍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고 전 그 자리에서 고개만 푹 숙인 채 말없이 울었어요. 의사는 한참을 말없이 기다려줬고 제가 조금 진정되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요, 어르신, 혹시 기억에 공백이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자꾸 어떤 사실이 생각이 안 나거나 날짜나 이름을 혼동하신다거나. 저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왜 물으시죠?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신분 기록을 조회하던 중에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르신은 보호자가 있는 분이세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보호자라니요. 전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제게 가족이 있다고요? 추가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전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흐릿하게 감춰져 있던 기억의 조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그날 피검사와 뇌 영상 촬영 그리고 길고 복잡한 인지검사를 받았어요. 어르신,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꽤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최근 기억뿐 아니라 과거의 일부 기억도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턱 막히고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저는 입을 떼지도 못한 채 의사를 따라 병원 기록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태준, 직계가족, 아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언가 퍼뜩하고 떠올랐어요. 흐릿했던 기억 속에서 조각 하나가 반짝하고 빛났어요. 그리고 그 빛은 점점 퍼지듯이 다른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딸을 낳고 몇 년 후 저는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태준이었어요. 제 아들이었어요. 제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의사에게 부탁해 등록된 번호로 연락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병원 대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나야 태준이. 어디 갔었어? 내가 한참 찾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 어딘가 너무나 익숙한 그 눈동자. 눈물이 터질 듯 폭받쳐 올랐어요. 태준아, 우리 아들. 그래, 나야. 엄마 왜 혼자 나갔어? 위험하게.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울었고 저는 그 손을 더듬듯 쓰다듬으며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한 조각씩 되짚었어요. 아들은 제게 말해줬어요. 제가 아들네 집에 살았고 그날은 아들과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제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는 거리요. 2주 넘게 엄마를 얼마나 찾았는데. 경찰서도 가고 거리도 뒤지고 CCTV 뒤져가면서 계속 찾았어. 나중엔 실종자 포스터까지 붙였는데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널 다 잊고 있었다니. 아니야 엄마. 무사하니까 됐어. 이제 됐어. 그날 밤 아들은 절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던 그 집엔 제 사진도 있었고 아들이 손수 붙여준 메모들도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 조금씩 기억을 찾아갔어요. 그런 제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은수 보러 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은수, 내 딸 이름.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절대 잊지 못했던, 오랫동안 마음에서 뼈아프게 간직하고 부르고 또 부르던 그 이름이 다시 입에서 나오자 가슴이 미어졌어요. 눈물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그래, 가자 태준아, 우리 은수 보러 가자. 그렇게 우리는 작은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 외곽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한 걸음씩 걷는 게 마치 세월을 되짚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은수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을 얹었고 눈물이 말도 못하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눈물과 함께 기억도 쏟아졌어요. 그날 장터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경찰서에 찾아가고 거리를 헤매고, 그리고 몇 달 뒤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딸을 확인했던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전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치매가 그 고통을 덮었고 전 평생 딸을 찾으며 떠돌아다닌 줄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전 이미 진작 딸을 보내고 그 슬픔을 버티지 못해 기억의 일부를 봉인해버린 거였어요. 은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 괜찮아. 이제 나랑 같이 있잖아. 내가 곁에 있잖아. 그날 전 제 딸 은수에게 다시 이별을 고했어요. 가슴속에 묻었던 기억이 이제는 무덤 앞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듯 했어요. 딸을 잃고 무너졌던 그때 전 세상을 등졌지만, 그리고 치매로 다시 한번 딸에 관한 기억을 붙잡았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딸을 떠나보내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다녔어요. 잠깐 외출을 해도 집안에서 방을 옮길 때조차 절 지켜보듯 눈을 떼지 않았어요. 괜히 불안한 눈빛으로 절 살피고 가끔은 숨소리까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물 끓일 땐 꼭 불 끄고 나와야 해? 기억 안 날 땐 그냥 나한테 말해. 알았어. 나 괜찮다니까. 그 괜찮다가 제일 무서운 말이야. 그러다 또 집 나가면 어떡해. 그땐 내가 기억을 못했잖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직 잘 기억해. 지금은 그렇지만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잖아. 저도 알고 있었어요. 불을 켜둔 채로 잠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낯선 골목에 서 있다가도 어떻게 온 건지 몰라 당황한 적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찾느라 한참을 헤맸고, 한 번은 가스불 앞에서 물을 올려놓고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전 스스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민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아들과 상의했고 아들 내외 집 근처에 있는 요양원을 함께 방문했어요. 요양원 건물은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어요. 복도엔 햇빛이 가득 들어왔고 간호사들은 밝게 인사하며 다정하게 어르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전 조용히 구석에 앉아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기 괜찮은 것 같다. 분위기도 따뜻하고 창문도 커서 햇살도 좋고. 엄마, 지금 결정 안 해도 돼.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도 돼. 아니야. 지금 내가 스스로 걸어서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는 게 맞아. 네가 계속 나 신경 쓰는 거, 그거 보는 것도 힘들더라. 나 안 힘들어. 그냥 엄마가 멀어진다는 게 싫어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가까이 있잖아. 여기 있으면 너도 자주 올 수 있고. 그렇게 전 입소 서류에 직접 이름을 썼어요. 손끝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아직은 이름을 또렷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큰 창에 달려 있어서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이 이불 위로 비쳤고, 오후엔 나뭇잎 그림자가 벽에 흔들리듯 들어왔어요. 아들은 입소 첫날 딸 무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한쪽 벽에 걸어주었어요. 엄마, 이거 여기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찍은 사진. 엄마가 오늘이 어떤 날인지 헷갈릴 땐 이 사진 봐.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요양원 생활은 규칙적이었어요.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약 먹는 시간. 처음엔 그 반복이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백반집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던 식당 사장이었어요. 한때 잠시 제 딸이라 착각했던. 어르신, 잘 계시죠? 자주 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저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어르신 덕에 저도 엄마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됐거든요. 어르신이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 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요. 나중에 내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전까진 우리 모녀처럼 지내요. 그렇게 우리는 요양원 안의 작은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 딸 이야기, 아들 이야기, 잊었던 기억들을 다시 찾은 이야기까지 천천히 들려주었고, 사장도 가끔 눈물을 훔쳐가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고아로 혼자 커온 식당 사장, 아니 그 아이를 저도 꼭 안아줬죠. 밤이 되면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어둡고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은은한 음악이 들리는 듯 했어요. 불안은 여전했어요. 언제 기억이 또 사라질까? 내일은 오늘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불안 속에서도 저는 희미하게 안도했어요. 아직은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제 손을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따뜻함만은 몸이 기억해줄 것 같았어요. 절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손끝의 온도까지도. 머지않아 곧 모든 기억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즘은 거울을 봐도 그 안에 사람이 낯설고 손에 쥔 물건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아졌어요. 아들의 얼굴도 흐릿해지고 있고 매일 들르던 식당 사장의 웃음도 꿈에서 본 일처럼 아득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 이름조차 입안에서 맴돌다가 이내 사라지곤 하죠. 이제는 달력이 무슨 요일을 가리키는지보다 제 정신이 어느 만큼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 전 잠시 정신이 맑아진 상태예요. 이런 기회는 이제 많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기에 이때를 틈타 손녀의 도움을 빌려 제 마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몇 번에 걸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제 다시 정신이 혼미해질지 모르기에 이 시간이 저한테는 아주 소중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제 삶에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살았고 평범하게 늙어갔죠. 고난도 시련도 있었고 찢어지게 아픈 시절도 있었지만 인생이란 그 모든 것의 총체인 것을 이 나이가 되니 이제 알 것 같네요.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모두 결국은 시간에 의해 지나간다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이제야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요양원에 오기 전엔 아들은 절 혼자 두는 걸 걱정했어요. 저도 제 상태가 더 나빠질 걸 알았고 그게 두려웠기에 결국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죠. 처음엔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낯선 냄새와 규칙 속에 살아가는 게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이젠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제겐 가족 같은 요양보호사도 있고, 비록 서로 이름은 자주 있지만 마음만은 나누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딸 같은 식당 사장도 있죠. 제 기억의 왜곡으로 생긴 인연이지만 참 감사한 인연이죠. 이런저런 삶의 기억들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몇 있어요. 아들이 어릴 적 썼던 편지, 제가 매일 찾던 작은 공원 앞 벤치, 그리고 그 식당의 하얀 밥그릇 같은 것들. 전 곧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제 이름, 제 기억, 제 가족의 얼굴들까지요.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들의 눈빛, 소녀의 손길, 그리고 사장의 따뜻한 말투. 그게 사라져도 그 감정은 제 안에서 희미하게라도 머무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치매라는 병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아요.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 맑은 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살아온 세월이 늘 쉽진 않았지만 저는 그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가난 속에서도, 기억이 흐려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요.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곧 모두 잊히겠지만 이 기록만큼은 남아주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 아들 며느리가, 제 손녀가 이걸 들으며 절 가끔 떠올려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곧 다시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말이 느려지고 단어가 흐려지고 기억이 사라질 거예요. 처음엔 그게 참 무서웠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낯설어지고 가장 좋아하던 노래 가사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기분,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받았고 또 누군가를 아주 깊이 사랑했어요.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들의 체온, 제 이름을 부르며 웃어주던 목소리, 자주 가던 그 길의 냄새와 햇빛의 결까지도 지금은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이 기억들이 모두 흩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마음 하나만은 어딘가 깊숙한 곳에 남아있기를 바라요. 그 사랑이 제 마지막까지를 따뜻하게 덮어주기를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글이 어쩌면 제 삶의 마지막 인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봤어요. 이제 이만 저는 제 기억 속으로 천천히 돌아가겠습니다. 점점 옅어지는 그 길 위에서 언젠가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전 분명 여러분을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 마음이 먼저 기억하고 반겨줄 테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사소한 인연 하나라도 따뜻하게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삶이든 그 안엔 잊히지 않을 순간들이 있고 잃어버린 것 같아도 마음속 어딘가엔 꼭 남아있는 감정이 있다는 걸 절 통해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전 이제 천천히 아주 조용히 제 안의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부디 모두 안녕하시길 빕니다.